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 100년 넘게 경제학에서 거의 진리처럼 여겨지던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만들면 무조건 팔린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 바로 대공황이 터지면서 이 믿음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경제학을 구하고 또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천재죠.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의 혁명적인 생각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먼저 대공황이 오기 전에 경제학을 꽉 잡고 있던 절대적인 법칙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현장을 목격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폐허 속에서 나타난 케인즈의 새로운 진단,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처방까지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거대한 생각의 전환이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1930년대 이전, 그러니까 대공황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봤을까요? 당시에는요, 정말 아주 강력한 믿음 하나가 경제학 전체를 그냥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한가운데 바로 이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프랑스 경제학자 장바티스트 세이의 이름을 딴 건데요. 내용이 뭐냐?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거의 상식처럼 여겨졌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 교수님, 어떻게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린다는 거죠?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당시 경제학자들은요, 이 원리가 마치 완벽하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 하나의 완전한 순환골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했어요. 그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공장이 물건을 생산하잖아요. 그럼 그 물건의 가치만큼 공장 주인은 이윤을 얻고 노동자들은 월급이라는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럼 그 소득으로 뭘 할까요? 다시 물건을 사는데 지출을 하겠죠. 그러니까 생산이 소득을 만들고 그 소득이 다시 지출로 이어지는 완벽하게 닫힌 하나의 회로라고 본 거예요. 이 안에서는 물건이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는 일 같은 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이의 법칙을 굳게 믿었던 고전압파 경제학자들한테는요, 대규모 실업이라던가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 같은 건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었어요. 설사 문제가 생겨도 가격이나 임금이 알아서 착착 조절되면서 시장은 금방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거라고 믿었죠. 한마디로 경제 대공황? 그런 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철옹성 같았던 믿음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재앙 앞에서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바로 대공황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33%.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단 4년 만에 미국의 산업 생산이 무려 3분의 1이나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생산은 말 그대로 수직으로 곤두박질 친 거죠.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끔찍한 숫자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로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직장도 잃고 집도 잃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판자촌, 이른바 후버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어요. 지난 100년간 경제학자들이 쌓아올린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는 바로 이런 비참한 현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 질문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죠. 아니, 왜 시장은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가? 그 완벽하다던 세이의 법칙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건가? 이 엄청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드디어 한 명의 경제학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는 이 병든 경제를 보면서 기존의 의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놓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말이죠.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기존의 고전학파는 문제가 공급에 있다고 봤어요. 임금이 너무 높아서 문제니까 임금을 낮추면 다시 고용이 늘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케인즈는 현실을 봤습니다. 문제는 공급이 아닙니다. 바로 수요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임금이라는 건요, 한번 오르면 해고를 당할지언정 그렇게 쉽게 깎이지 않아요.
이렇게 임금이 아래쪽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케인즈는 바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지 못한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케인즈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유효 수요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건 그냥 막연하게 나 저거 사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지갑을 열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진짜 수요를 의미합니다. 케인즈는 경제가 완전히 멈춰버린 이유가 바로 이 유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최초의 경제학자였던 거죠. 자, 진단이 새로워졌으니까 처방도 당연히 완전히 달라져야겠죠? 케인즈의 이 새로운 진단은 그때까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주 혁명적인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그건 바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었어요. 케인즈는 바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간 부문이 돈을 안 쓴다면 도대체 누가 돈을 써야 하는가? 생각해보세요. 기업도 개인도 모두가 미래에 대한 공포에 질려서 소비도 투자도 꽁꽝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누군가는 돈을 써야만 했습니다. 케인즈의 논리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불황이 닥치면 모두가 두려움에 지갑을 닫는다. 이건 수요 부족을 더 심하게 만들고 결국 불황을 끝없는 악순환에 빠뜨린다.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건 바로 정부다.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댐을 짓고 도로를 닦는 대규모 사업을 벌여야 한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만들어서 이 멈춰버린 경제라는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 바로 이게 케인즈의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와 본 이 거대한 생각의 전환을 한번 정리해보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시죠? 세이의 법칙이 지배하던 고전학파의 시대는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936년 케인즈가 그의 대표작이죠. 일반이론을 통해서 유효수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이 생각이 서구 경제정책의 거의 기본 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케인즈 이전의 경제학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즉, 공급의 문제에 집중했다면 케인즈는 경제학의 질문 자체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충분한 돈이 쓰이게 할 수 있을까? 즉, 수요의 문제로 그 중심축을 완전히 옮겨놓은 거죠. 이게 바로 케인즈 혁명의 진짜 의미입니다. 케인즈가 남긴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는 과연 언제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시장에 개입해야 할까요? 과요불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너무 과한 개입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겠죠. 케인즈가 던진 이 거대한 질문에는 아직 정답이 없습니다.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